네,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모아 잠깐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천에 도전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뭐 장마가 시작하든 말든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출발하겠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지금 뭐 약간 카운트다운 하듯이 들어오기 전부터 아이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해, 진짜. 네. 지금 2,997선이고요. 사실 뭐 3,000 가고 떨어지는 거 뭐 의미는 그렇죠. 없는데 물론 그 3,00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리한테 클 것 같아요. 네. 물론 딛고 더 도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기다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설레발은 하지 말자고. 맞아요. 네. 일단 잠깐 안 보고 우리 그러게요. 것도 집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네. 시장 얘기, 오늘 경제 얘기 전반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정여경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위원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한 달 사이에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3,000을, 네. 네,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한국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가볼까요? 1부는 글로벌 쪽으로 네. 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3,000을 위한 한국 얘기로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글로벌과 한국 네.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요즘에 그래서 뉴스도 많고 네. 시장도 뭔가 이제 변해서 달려가고 있고 특히 우리 시장 네. 바쁘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월부터 네, 계속 가장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좀 바쁘셨던 네. 연구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FOMC 있었고요. 네. 일단 여름 사이에 뭔가 인플레이션이 확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의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뭐 최근 지표들도 있고 약간 우리 시장이 조금 상관없이 가다 보니까 관심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중요하게 볼 만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보다는 네. FOMC 지나갔어? 그러니까 저처럼 사실 방송을 하니까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야 되니까 찾아보는 거지. 네. 사실 점도표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고 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멍청이. 멍청이 발언. 파월한테 트럼프가 했던 퀴즈. 멍청이 발언 정도 생각이 나는 것 되게 같은데. 자극적인 걸 네. 기억을 미스터 잘하네. 툴레이트.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좀 네. 해석을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FOMC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좀 시장의 어떤 감심도가 가장 그 높았던 데이터가 아무래도 CPI였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을 건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CPI 코어, 그러니까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둘 다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는 관세가 부과된대. 그러면 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간대. 그러면서 올해 물가가 다시 재점화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려가 되게 컸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지금 물가는 계속 연초 이후에 계속 내려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해서 보시면 사실 소기업들은 모두가 다 이 가격을 인상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네. 바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안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 지출을 작년 연말에 너무 많이 해서 그거를 좀 슬로우 다운 시키려고 하는 이런 국면에서 바로 가격까지 올려버리면 좀 소비가 빨리 하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본인들이 마진을 좀 축소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눈치, 시장 눈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경고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가격표 옆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압력이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가장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뭐 월마트, 델타, 타깃 이런 그 기업들이 그래도 앞으로 3개월 이내에는 좀 판매 가격을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본인들의 마진 스퀴징이 어떻게 감내할 수는 있더라도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이번 여름철까지는 좀 참았다가 이제 늦더위가 시작되고 나면 이제 물가가 이제 상품 가격이 오르는 그 관세 영향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은 이번 상반기까지는 좀 물가가
하락을 하겠지만 이제 하반기 때 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좀 금리 동결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네. 점도표를 보면요, 위원님 올해 이제 2번 네. 인하는 맞는데 그렇죠. 유지가 됐는데 약간 네. 아슬아슬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네. 위원들이 그동안은 올해 2번이고 그 아래, 그러니까 더 많이 금리 인하를 하자. 이런 그 위원들이 오히려 좀 매파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중간값은 2번이긴 하지만 좀 더 한 번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그 점도표를 찍는 위원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위로 이동했으면 올해 2번이 아니고 한 번이 될 뻔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FOMC를 네. 두고 좀 매파적이라고 음. 봤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물가가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지금 상반기에 보시는 그 궤적과는 좀 반대의 궤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물가가 낮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유가였거든요. 그렇죠. 이 헤드라인을 계속 이렇게 아래로 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 7월 달까지는 이 유가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6월, 7월까지는 사실 물가에서 큰 노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궤도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요 사이에 그 중동 전쟁이 터져버렸죠. 맞아요. 작년 그렇죠. 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딱 일주일 요 시기. 됐어요. 네. 그래서 유가가 이제 막 10% 상승하고 이제 79달러 갔다 오고 요랬던 이유가 바로 요 중동 전쟁이었는데요. 지금 들어서 유가가 사실 75달러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이제 유가가 75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아마 올해 미국의 물가가 이제 저희는 지금 기존에 한 2.7%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아마 75달러가 되면 올해 물가가 2.9% 수준 그리고 85달러까지 올라가면 다시 CPI가 3.1% 수준으로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은 이런 유가에 대한 그 리스크가 상방 압력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요게 데이터로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이제 기업들이 신제품이 나올 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물가 상승 압력이 또 더해지는 이유고 또 한국과 모든 글로벌리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관세죠. 그러니까 저희가 7월 8일까지는 이제 보편 관세 10%만 부과가 되고 있지만 이제 7월 9일부터는 다시 상호 관세가 재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미국 물가를 위로 들어 올리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으로 조심스러운 그 모습을 보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관세 여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그래도 관세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큰 건 유가인 유가가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좀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허영코도 이제 뭐 스투피드라는 그게 참 네.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해 네, 줬는데 맞아요. 네. 연준은 웬만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신호로 웬만해서는 내릴 것 같지가 않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의견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말은 점점 더 험해지고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네. 키 그 데이터는 아마 고용일 것 같아요. 고용이요. 왜냐하면 연준은 이제 이 물가는 지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여름철에 또 한 번 미국 고용이 한 번 또 이제 이렇게 노이즈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안 거죠. 좋아졌을 어. 때 이제 그때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고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7, 8월이 되면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기업들이 7, 8월 성수기를 앞두고는 이제 사람들 고용을 많이 하는 시즌이에요. 5월, 6월이 네.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서비스,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미리 이제 고용을 5, 6월 달에는 해 두다가요. 이제 7, 8월이 되면 이제 신규 고용이 약간 막히는 구간이 주춤하는군요. 옵니다. 네. 그리고 정부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7, 8월이 되면 고용을 잠깐 스탑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생각해 보시면 7월 실업률이 4.3 나왔다고 해서 한번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 고용이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이제 이게 계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연준이 진짜 가장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좀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세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정학적 전쟁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은 이제 관세 전쟁 중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네. 네. 사실 중동 이슈에 약간 이제 묻혀서 관세 이슈가 조금은 덜 나오는 것 같기는 이거 아직 해결난 건 없고 네. 7월 9일인가요? 8일 9일,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유예된 것도 한 번 더 이슈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상호 관세도 안 끝났는데 네. 유예인데 품목별도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어떻게 스탠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을 맞아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장표에서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네. 막 말들은 엄청 많긴 한데 그냥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앞으로도 이제 상호관세보다는 요 품목별 관세 위주로 좀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상호관세에 약간 제동이 걸린 게 뭐였냐면 5월 말쯤에 이제 한번 그 뉴스상에서 가장 이제 시끄러웠던 것이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다라고 했던 그 결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항소 2심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결정이 1차 결정이 지금 6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호관세 계속 유지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항소 본안 심리 2심에 대한 결과는 아마 하반기에 나올 거기 때문에요. 네. 그때까지 계속 상호관세는 유지해도 된다. 보편관세 유지해도 된다. 이제 요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법원과의 지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과 관련된 이 품목별 관세는 그동안 미국 법원에서 한 번도 태클을 걸거나 아니면 요 행정부 편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네. 늘 행정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요 품목별 관세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행정부가 이게 철강도 그렇고 뭐 IT 그다음 나중에 이제 부가될 뭐 자동차 이런 거 이제 부가가 됐죠. 그런 경우는 미국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생산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관세는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행정부가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늘 법원이 받아들여줬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이제 6월 4일부터 이제 철강에 대한 이제 관세가 50%로 네. 올랐죠. 그리고 이번에 6월 23일부터는 가전에 대한 관세도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이렇게 트럼프는 아직 상호관세에 관련해서는 약간 뒤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7월 9일이라는 듀 데이트를 네. 말씀드리긴 하지만 좀 협상을 잘해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더 늘려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로 빼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좀 강도를 세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도 50%로 올랐고요. 가전도 50%가 되었고 나중엔 자동차까지도 50%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하반기에 노이즈가 계속 품목별 관세 중심으로 있을 걸로 좀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뭐 상호관세는 풀어야 될 숙제이지만 그걸 풀었다고 품목별로 계속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기업별로 대응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수출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주시죠.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출 궤적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4월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90일 동안에 이제 유예 기간을 이제 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그 5월에 제네바 합의라고 해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다가 이제 100% 이상의 그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10%로 합의를 해버렸죠.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히토류 그 이슈 때문에 또 6월에는 런던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글로벌 물동량이 4월 중순에는 매우 크게
낮아지는, 그러니까 거의 전년 대비해서 20%까지도 빠지는 이런 그 현상이 이제 발생이 했었다가 딱 5월 11일 날 제네바 합의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도 되게 4월 수출이 안 좋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5월에는 그 흐름이 약간 개선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의 그 현실이 수출이 이번 5월 달에 마이너스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자동차 현지 생산의 여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저희가 미국으로 가장 많이 파는 품목이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가장 큰 그 현대기아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거기에서 현지 생산을 가동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미국이 항상 자동차를 팔려면 미국 땅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라. 이제 그 압력을 계속 넣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사실 5월 수출에 나온 걸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좀 생각보다는 좀 요 0%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3분기 때는 이번 연도에 좀 저점을 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기본 관세로 10%를 맞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아마 7월 달에 이제 그 미국과 정부 간의 어떤 협약 이런 합의를 할 걸로 좀 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상호 관세가 지금 한국이 원래 처음에 매겨진 게 25%였는데요. 이제 그게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2분기보단 3분기가 조금 더 타격이 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4분기를 반등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한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요 소비자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소비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이제 되는데 이제 대체 효과 이런 걸 이제 찾다 보면 좀 다시 4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핵심을 얘기할 때 이제 중국의 추격, 네. 미국에서는 이제 관세 뭐 이런 걸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 수출이 그동안 저희가 비약적으로 그 성장한 품목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소비재들이죠. 오늘도 이제 뭐 화장품 주가 좋긴 하던데 네. 중국이 이제 소비가 살아난다고 하면서 근데 이 화장품, 식품, 의약품 합쳐봐도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5%입니다. 아이고. 이 세 가지 다 K 소비자 합쳐도요. 네. 그런데 반도체랑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전체의 25%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이제 20% 좀 걸쳐놓은 상황이어서 합치면은 거의 뭐 40, 50% 절반이 되는 10% 거예요. 이상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수출의 양대 산맥에서 요 두 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런데 요 반도체와 자동차에 있는 이슈를 좀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5월에 자동차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자동차가 25% 관세를 이제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이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자동차 수출 좀 누르는 거고 사실 우려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는 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따라잡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이 이제 좀 레거시, 약간 좀 사양이 낮은 요 생산 공정에는 좀 진입을 빨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중국향 수출이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기적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단기적인 리스크 하나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향으로 이제 한국이 많이 반도체를 팔고 있는데 그 수출을 제재하는 그 여파가 이번 연간에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이 좀 한국에서 사다 쓰는 그 고사양 반도체들을 좀 미국이 못 팔게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그게 올해 한국 수출을 역성장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스크는 사실 뭐 하루 이틀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네.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그래 중국은 이건 못 따라오겠지 하는 뭐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도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네.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전쟁 가운데서 사실 중국이 그만큼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그렇죠.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중국이 얼만큼 빨리 따라왔냐면요. 요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의 이제 2개 메모리 업체와 같이 중국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죠. 네. 그런데 한국과 이제 하이닉스 DDR4, 3에서 4로 넘어갈 때 한 뭐 2년, 3년 이 정도 이제 그 시차가 발생하는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동안의 이제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네. 이 DDR4에 지금 창신 메모리가 진입을 하다 보니까요. 이 수익성이 매우 낮아지는 여파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진입하는 산업은 다 공급 과잉이 되고 망가진다. 이제 철강 대표적이고. 철강, 네.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피를 계속 중국의 업체들은 피를 낮추는 그러니까 네.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요 중국이 들어오는 산업마다 계속 공급 과잉으로 피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여파가 그동안은 올드 이코노미 쪽에서 좀 있었는데 그 공급 과잉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반도체 첨단 산업 쪽에도 이제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가격을 낮춰도 상관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네. 전략이 유효한 거는 내수 시장이 일단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국은 보조금이 아까 그 반도체 그 굴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중국 정부에서 푸는 반도체 보조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도 보조금 너무 많이 푼다. 그거 불공정 이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중국 정부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DDR4를 올해까지만 생산을 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하이닉스는 내년 2분기까지 생산할 거고 네. 이제 삼성전자는 아마 올해까지만 생산을 할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중국의 위험에 노출된 건 수익성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아하. 산업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DDR4는 생산을 하지 않고 이제 한국 업체들은 요 DDR5 이제 좀 고성능, 난 정말 고성능인 요 HBM 위주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의 그 추격이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업체들은 조금 더 고성능에서 요 간급 이제 기술력 차이를 빨리 벌려줘야 하는 그래야 한국이 중국에 계속 수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첨단 산업을 가지고 네. 서로 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누르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독자적인 개발을 빠르게 그러니까요. 했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뭐 의견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만, 네. 어쨌든 서로 뭐 창과 방패의 싸움이랄까? 뭐 이런 지금 계속해서 공방 와중에 네. 그 제재 강도에 따라서 뭐 메모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중국은 좀 미리 선매입. 네, 선매입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영향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네. 요 그래프에 좀 보여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이 그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나라에 파는 그 수출이 되게 잘 된 해였어요. 그러니까 24년이 한국이 플러스 이제 8% 이제 성장을 했던 그 해여서 이제 뭐 중국만 좋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중국으로 나가는 그 수출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게 바로 요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근데 요 D램, 이제 요 복합 구조침이 이제 거의 HBM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낸드라고 알고 계시는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프로세서 이런 제조 장비들이 작년에 급성장을 했다가 올해는 급 강화를 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 막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작년에 많이 중국 업체들이 먼저 선 매입을 했고요. 이번 올해는 한국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팔아서 돈을 벌면 그게 우리 기업들의 수익인 건데 매출인 건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왼쪽 표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사실 2010년대 중반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가시적으로 기술, 요 반도체 업종에서 두드러졌던 게 바로 이제 트럼프 정부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화웨이 이런 업체들을 위주로 규제를 했다면 지금은 반도체와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다 요 수준 이상, 뭐 7나노미터 이하인 건 팔지 마. 그다음 D램도 뭐 18나노미터 이하인 건 팔지 마. 이런 식으로 아예 되게 세부적으로 좀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능에 관련된 그 한국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잘 팔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미중의 고래 싸움에 아, 진짜. 한국의 새우 등이 터지는 이제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해답은 HBM 쪽으로 우리는 더 기술 격차를 좀 벌려야 네. 시간을 좀 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는 건 알아요. 요즘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그만큼 또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삼성 그 뒤에 또 마이크론이 바짝부터 따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야 미국과도 경쟁을 하고 또 중국은 계속 따라오고 있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HBM 우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지. 지금 기술력 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론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이닉스보다는 뒷단에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뭐 짧은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전문가만큼 네네. 알지는 못하지만 네. 매크로 측면에서 그 마이크론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요 품목별 관세가 도입이 된다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은 아직 IT 관련된 반도체 관세가 도입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4월 1일부터 요 반도체 관세 관련된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땐 하반기 내에 IT 반도체 관세가 도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못해도 한 25% 관세를 좀 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이크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약간 기술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만약에 25% 관세가 도입이 되면 요 그 HBM을 사다 쓰는 이 미국 내에 이 CSP 요 업체들이 오히려 마이크론 제품을 사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제품은 너네 거보다 25%가 더 싸잖아. 그러면서 요 관세가 좀 가격 경쟁력, 삼성전자 그 HBM의 가격 경쟁력을 좀 낮추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의 가격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한 좀 기술력 발전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일단 합의를 뭐 한시적이지만 했고 가장 미국이 좀 애가 탔던 부분은 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던 카드는 다 알다시피 히토류다. 히토류죠. 이렇게 네. 알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열렸지만 이것도 한시적인 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네. 히토류도 아마 3개월만 3개월? 네, 3개월만 6개월만 이제 요거를 다시 팔 수 있게 하겠다. 네. 수주를. 반년. 네. 반년 동안 이제 허용하겠다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게 바로 히토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 히토류를 그냥 어떤 뭐 흙 뭐 이런 물질로 보실 수 있겠는데 요 히토류의 사실 자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히토류로 만드는 자석이 사실은 모든 부문에 들어갈 정도로 뭐 환경 이런 전기차 아니면 뭐 풍력 발전 이런 재생 그러니까요. 에너지에도 들어가고요. 네. 저희가 쓰는 뭐 가전, 뭐 휴대전 이런 데도 들어가고 지금 요 항공우주 이제 가장 핫한 요 안보 관련된 부문에도 히토류가 반드시 사용이 돼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요 중국에서 히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을 못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게 어떤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네. 요 환경 오염과 문제가 있거든요. 아, 선진국들은 이 방사능, 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되게 네네네. 예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공급망을 만들려면 이게 국민들과의 어떤 합의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이거 히토류 중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거 다른 나라로 가져오면 안 돼? 라고 이제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한 국가 내에 형성하는 게 환경 문제에도 좀 직결되어 있어서 단기간 내에 선진국에 요게 형성되는 거 좀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채 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히토류를 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트럼프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에 그 줬던 카드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이제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했던 맞아요. 중국 네. 유학생들을 이제 제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히토류랑 하면서 풀어주는 그 카드로 썼어요. 사실 저는 이 비자 카드보다는 중국이 원하는 건 반도체 제재 좀 풀어달라. 그 네. 카드와 히토류가 맞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쏙 빠지고 유학생 비자가 이렇게 네. 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학생 비자는 사실 저희가 그 이 패권 전쟁이 1970년대 미국과 소련하고 있을 때도요. 미국은 소련의 유학생들을 다 받아줬어요. 네. 학생까지 막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어. 런던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카드로 쓰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유학생 비자를 제안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이 런던 협상에서 우리가 풀어줄게라고 하는 카드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만큼 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공급망을 형성을 하려면 네.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을 형성을 하려면 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분 확보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동안은 이제 중국 거를 이제 가져다 쓸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나오는 이슈가 바로 그 일본이 이 미국한테 히토류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주겠다. 일본이 미국에게. 네. 그게 되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패키지를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술이라는 게 정제 기술 말하는 재련하고 재련하고 정제하는 데그 네. 기술도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일본이 이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할 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카드를 아주 잘 들고 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본은 좀 상호 관세율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회담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있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벌써 5, 6차 회담이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이런 이런 그 상황을 보다가 히토류 관련된 이제 그거를 미국한테 좀 선물로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선물로 뭘 준비해야 될까? 리들샷 이런 거? 화장품 좋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네. 좀 생각해놔야 돼. K-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연 좀 준비 그렇죠. 좀 하고. K 소비재. 네. 아니 일본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도 좀 지지부진하다. 어쨌든 계속 협상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말고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놓칠 수 없는 게 일본도 자동차라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한 발 좀 뺀 것이 예전에 협상할 때는 우리 요 자동차 관세를 그냥 0%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쿼터제 얘기를 하면서 0%로 만들어 달라. 이제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갔다가 이제 트럼프와 이제 협상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영국처럼 10%까지만 내려줘. 그래. 이런 네. 식으로 좀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지금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이제 그 목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요 자동차 관련된 그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아예 0%로 무관세로 수출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네. 아무리 잘해도 10% 정도의 관세는 좀 맞고 들어가는 게 좀 최선의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글로벌로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또 FOMC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2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보고 오고요. 2부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한국 경제는 어떤지 또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경영 연구위원 함께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우리도 뭐 관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쉽지 않은 수출도 그렇고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아우 네. 좋죠. 네. 그러니까. 뭐 3천 얘기하지만 3천 안 가도 어쨌든 어제까지 이번 달 들어서만 12거래일 가운데 11거래일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외부 변수 때문에 네. 좀 쉬어가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딱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 목요일 금요일에도 오늘은 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랬다가 설레발 좀 했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데 좀 오늘 차분하게. 저희도 네. 차분하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이야기 들어가야 되겠죠? 매크로 얘기부터 하고 뭐 지금 정책 관련된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하니까 네. 주식도 그렇고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매크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외부에는 되게 시끄러운 변수들이 맞아요. 많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를 이번 달에 이렇게 좀 호 성과로 이끈 것이 바로 내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했던 게 다 요 관세, 수출 관련된 좀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작년이 워낙 이제 그 수출이 호경기를 이제 지나다 보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축 국면인 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런데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건 사실 요 수출 모멘텀이 아니라 요 내수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 같은 경우가 민간 소비가 2년 반째 쉬다가 이제 조금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소매 판매에서 좀 보입니다. 네.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민간 소비에서부터 좀 움직임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다. 그리고 요 고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까지 거의 뭐 월에 10만 명밖에 늘지 않았다가 요 고용에서 좀 다시 고용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내수 쪽에서 신정부 정책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한국 경제를 이번 25년 한국 경제를 읽어가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내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요 추경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예산안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그렇죠. 작용을 하죠. 네. 그래서 1차 때는 사실 저희가 그 산불 피해 때문에 이제 14조 원의 그 추경이 좀 묻힌 그 여파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 정부에서 2차 그 추경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2차 추경이 20조 원 정도로 좀 나왔거든요. 그럼 1, 2차 했을 때 34조 원. 그러면 요게 이제 보통 추경이 10조 원 집행될 때 한국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이번에 그 추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요 효과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올해에는 뭐 0.15%포인트, 내년 상반기에 뭐 0.15%포인트로 좀 한국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요 정부의 추경 쪽에 있겠다 좀 생각이 하나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비 보조금이 풀리잖아요. 네. 그 뒤에 말씀드릴 텐데 각 개인당 15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까지 이제 소비 보조금이 이제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게 소비를 지원을 하고요.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에 저희는 2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소비를 개선하고 또 건설 경기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한 2.7조 원 정도로 좀 저희 예상보다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건설이 살아야 연관된 뭐 철강, 그다음 뭐 시멘트, 기계 이런 관련된 제조업이 같이 살아날 그렇죠. 수 있다. 네. 이런 그 필요성을 정부에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한국의 내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추경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니까 0.1을 오른다고 해도 1%가 안 되네요. 네, 쉽지 않죠. 참 진짜 경기가 어렵긴 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러게요. 어쨌든 추격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체 규모도 규모인데 지금 어떤 분야별로 몇 조를
투입하겠다. 뭐 이런 AI 거로. 어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뭐 문화 육성도 음.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정책들 따라가면서 또 주가가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네. 제가 요 장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네. 드리자면 지금 이제 그 2차 추경이 제가 아까 2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요 그 장표는 그 2차 추경이 어제 이제 그 정부안 발표되기 전에 만든 거라 약간 숫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업데이트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소비 지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생활 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1, 2차 합쳤을 때 45%입니다. 그러니까 15조 원이 어떤 그 민간에 대한 그 상생 페이백 아니면 소비 쿠폰, 그다음 취약계층에 이제 현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들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 쪽에 풀리는 돈이 가장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 많은 게 바로 산업 지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통상 그다음 이제 AI 관련된 그 정책에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2차 추경에 하나 투입된 것, 새로 신규로 편입된 것이 벤처 창업 기업을 좀 지원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유동성이 좀 늘어나다 보면 이 벤처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장표에는 없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퇴직연금의 돈을 벤처 펀드에 넣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퇴직연금을 좀 안전하게만 가져가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생태계가 많이 형성이 될 때 사실 이런 벤처 기업, 그 창업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퇴직연금의 자금이 이 벤처 펀드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제 그게 아마 하반기에 그 진행될 그 사안인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그 AI 관련된 생태계를 좀 부스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하나 있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그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설비요. 태양광 설비를 이제 살려고 할 때 한 1,000억 정도 여기에 이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큰 것은 요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을 이번에 12% 정도로 좀 더 올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 자료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단기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요 소매 판매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단기적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AI, 그 다음 건설 관련된 그 업종, 그리고 하나 벤처 투자 관련된 업종들이 좀 중기적으로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3천 찍었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3천을 찍었습니다. 오. 저희 그래도 박수 한번 오랜만에 칠까요? 보니까 3천. 여러분도 좀 저기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슈퍼챗까지는 바라지 않고 오늘 많이 오르신 분들은 뭐 저한테 나중에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등락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네. 같아요. 2,999선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네. 3천이라는 코스피 3천이라는 숫자를 오늘 아침엔 투자 시간대 또 확인을 했습니다. 홍선의 또 힘이 강하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니 민준이 형은 해도 계속 말하면 떨어지더라고. 말하면 떨어져. 말씀이라도 네. 감사하고 이게 아마 264일 만인가요? 모르겠는데 어제 1264일. 따져봐. 네? 네, 1264일. 1264일 만이다. 그러면은 연으로 하면은 3년 좀 넘게. 그러니까 우리 4년은 그때 1260? 진짜 불장이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속 주식창만 쳐다봤던 그때가 있는데 야 정말 오랜만에 또 3천이라는 숫자를 잠깐이나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3천 소식 듣고 지금 주식 안 보던 분들 또 이제 맞아요. 투입이 되면은 오후에는 더 강하게 또 밀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또 금요일이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3천 숫자를 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박수도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내용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신정부 들어서서 사실 얼마 안 지났어요. 2주 좀 보름 좀 지났거든요. 네, 16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사실 좀 신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아직 사실 시작된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추경
도 그렇죠. 이제 국회를 넘어야 하는 거고 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뭐 앞으로 이어갈 타임라인 같은 거 한번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아마 여기에 이제 가져온 것 음.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 신정부가 지금 공약 때부터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 요 두 개로 좀 나눠서 보면요. 사실 저희가 이게 실감을 하려면 이제 실물 경제 쪽에 이제 들어가야 할 건데 사실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이제 자본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6월 달에는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말 7초 요쯤에 6월 말 7월 초쯤에 요 상법 개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주사의 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실제로 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7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2차 추경이 실제로 이제 돈이 지급되고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 소비의 효과가 좀 7월부터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저희 하우스는 8월 금리 인하를 보고 있어서 이제 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그 상법 개정 이후에 배당 분리 과세가 하나 또 있죠. 이제 그동안은 어떤 뭐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고율 과세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배당에 관련해서 좀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좀 과세를 좀 적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벤처 투자 관련된 네. 그,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 벤처 투자 촉진법 개정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벤처 투자 촉진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 좀 현 시대에 맞게 다시 개정하는 작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퇴직연금이 이제 요 벤처 투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고요. 요 BDC라고 그래서 이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도입이 되다 보면 벤처 그다음 혁신 기업에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요렇게 그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크게 상법 그다음 벤처 관련된 그 모멘텀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핫한 그 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얘기 많이 그렇죠.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좀 하반기 때 제도 정비가 되고 나면 이제 가상자산을 좀 요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좀 이번 하반기에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시장 관련돼서는 좀 하반기에 이벤트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실제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 실제로 어떤 건설 쪽에서 주택 착공이 시작되고 하는 것도 이번 하반기 중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해까지는 AI 컴퓨팅 센터와 건설 투자가 시작이 되고 아마 내년에 가서야 이제 좀 재생에너지 쪽이 좀 관심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네. 계속 차트 보면서 지금 바쁘다, 이러고 바빠. 있는 상황인데 네. 코스피가 3,000 찍고 1,264일 만에 3,000 찍고 조금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2,997, 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고점이 어딘가 이제 다시 한번 봤더니 장중에 찍혔던 3,316. 네. 요 선을 어쨌든 우리는 3,000 찍어서 의미가 있지만 그렇죠. 또 달려가자 뭐 이런 의미도 또 금방 또 그게 목표로 우리 또 정조준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도 조금 더 추가로 볼 텐데 앞서서 이제 추경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위원님 이제 어쨌든 돈이 풀린다는 거고 그렇죠? 네.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소매 판매 개선 이렇게 좀 이어질까 이런 부분도 좀 수치로 분석되고 있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네. 카드 매출액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소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장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한 3개월 정도 요 카드 소비가 푹 뽑는 모습을 2020년, 21년에 저희가 소비 보조금 5차에 걸쳐서 이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 카드 소비액 같은 경우가 5% 이상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그 수치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있었던 좀 가장 큰 규모와 이제 맞물려서 지금 돈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효과가 3분기에는 좀 소비가 돌아서는 것이 가시화되겠다. 왜냐하면 7월 말에 이제 이게 추경이 시작이 되다 보면 돈이 풀리는 건 뭐 7월 말 8월 초 요때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때 예산을 편성했던 게 이제 상생 페이백이라고 해서 네. 이제 어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사업장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이 1차 때 편성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저희 손에 들어오는 건 아마 9월, 10월일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한국 소비가 좀 돌아서네 이런 그 느낌은 아마 3분기에 좀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풀리면 편의점 관련된 뭐 매출이 좀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5만 원, 25만 원, 50만 원 이거 받는다고 정말 뭐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마중물 효과로 소비 심리가 연말까지 쫙 한번 랠리처럼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멘텀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방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야기가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상법이 아니라 세법 개정안이 또 모멘텀으로 남아있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AI 컴퓨팅 센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AI 컴퓨팅 센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GPU를 정부에서 5만 장을 사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10,000장씩 구입을 해서 5년 동안 5만 장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2만 장까지는 저희 민간에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그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지에 요 GPU를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3년 차 때 3만 장이 되면 요 민간 업체들이 이것을 GPU를 다 스토링할 수가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요 들여오는 GPU를 넣을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지자체 이제 아무래도 꼭 수도권 말고 좀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퍼치고 싶어하는 그 정부의 그 의지가 있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요 사업에 들어오고 싶은 그 지자체는 신청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다들 그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유력하게 보이는 게 좀 광주 전남 지역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이게 착공이 되다 보면 시작이 되면 아마 완공은 이제 27년 2년 후에 완공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공된 다음에 이제 GPU를 3만 장을 넣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GPU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뭐 대학교도 아니면 AI 스타트업 기업도 민간 기업도 요 국가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해서 좀 AI 관련된 뭐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부문의 매출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 우리 시장 안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투자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AI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국내 발전에 있어서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시장까지 들어와서 글로벌 기업들이 AI 다 뺏어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처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성숙한 시장에선 서로 파이를 이제 다 갉아먹는 요럴 때 이제 경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은 처음 생태계가 형성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전남 AI 데이터 센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용량을 차지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첫 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서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GPU가 3,00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메타 이제 이런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에 훨씬 못 미치죠. 그런데 아마 저희가 5만 장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구글 정도 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요 데이터 센터들을 활용한 AI 관련된 벤처 기업, 창업 기업들이 좀 생산성 있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1264일 만에 3,000 돌파한 우리 코스피 돌파하더니 또 파죽지세네요. 봐봐. 3,004까지 네. 지금 갔다가 3,004까지 올라가는데 네.
욕심 안 내고 오늘 그냥 퍼센트로 1%만 코스피 1%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0.87 정도인데 네. 1% 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모멘텀 지금 3,000 이렇게 넘고 3,003, 그러니까, 3,004 가는 김에 모멘텀 얘기 좀 더 해보죠. 세법 개정안 얘기 네.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네. 모멘텀 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소비 보조금을 푼다고 네, 이제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그 소비 모멘텀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추경은 올해 3분기에 이제 돈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 세법 개정이 되면 저희가 내는 세금 같은 경우가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R&D 관련된 세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그 공약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산업 쪽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소비는 사실 가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공제 그 금액을 지금 이제 150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상향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소득세의 부문에서 월세 내시는 분들한테 세액 공제를 좀 확대해주겠다. 이런 측면은 사실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좀 요 소비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이슈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좀 주식시장으로의 그 자금이 조금 더 공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얘기만 이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마무리로 노이즈까지 우리가 노이즈는 좀 짧게만 해주세요. 오늘 기대감이 좋은 좋으니까 날이니까요. 노이즈는 좀 짧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모멘텀이 있는 이 와중에 그래도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이제 잡고 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한 가지 수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수는 이제 정책들로 가는 그 힘이 강하지만 사실 수출은 외국이 고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의 어떤 그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6월 23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가전에 대한 가전에 대한 그 관세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50%가 다시 맞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아예 뭐 이 노트북 100만 원에 50%를 다 매기는 게 아니고요. 네. 이 100만 원 이 상당 가치에서 철강이 뭐 한 20만 원 정도 네. 됐어요. 그럼 그 20만 원에 대한 50%만 부과하는 거예요. 너무한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가격을 뭐 크게 올리는 효과는 없어서 네.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만큼 큰 낙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큰 것이 요 상호관세 재개하는 게 이제 7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 한국 경제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요 IT 관세인 거죠. 요게 이제 몇 퍼센트로 책정이 되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그다음 HBM, SSD 이런 게 미국으로 되게 잘 팔리고 있는데요. 그 모멘텀이 조금 3분기의 낙폭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요인, 리스크로 하나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여경 위원님이 이제 3천 요정 이 시간에 자주 나와주셔야 그러니까. 돼요. 네, 저희가 지금 다 돌려 써봤는데 3천 못 갔거든요. 우리 정 의원님 나와주니까 3천 갔으니까 네. 자주 좀 나와주시길 아유, 부탁을 좀 알겠습니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도 오고 뭐 장마 시작이고 다들 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네. 약간은 우중충한 날인데 기분 괜찮네요. 사실 금요일 그리고 이렇게 비 많이 오고 우중충할 때 올라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오늘 네. 또 3천을 넘기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주식 많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께 오늘 전화해서 밥 좀 사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외식도 하시고 네. 소비 진작에 여러분들 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한번 1264일 만에 3천 돌파하고 네. 지금은 0.9% 정도 상승 3,004선, 코스닥은 0.7% 상승 788선에 위치해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또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혜 씨. 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오늘 웃음이 많잖아, 성희 씨가. 다들 예. 그러세요. 네, 우리 기분 좋게 한 주 또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